비가 그친 뒤 사는 물을 길게 품은 채 잠잠했다. 나무 껍질엔 소금 같은 흙이 말라붙었고 계곡물은 아직 젖은 돌을 더듬으며 느리게 흘렀다. 청송함의 도연 스님은 법당 첨에서 대나무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자잘한 가지가 사다리처럼 겹겹이 놓여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욕심은 없었다. 혹시나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고 어디 부서진 데가 없는지 살피려는 평소의 순서였다. 그런데 물소리 틈에서 아주 가느다란 울음이 바늘처럼 찔러 들어왔다. 물사의 울음 같지는 않았다. 더 여린, 더 가까운 울음. 스님은 발을 멈추었다. 이 울음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걸까? 바위가 눅눅해 미끄러웠다. 계곡은 어제보다 한 뼘 낮아졌지만 소용돌이가 남아 군데군데 물을 말아 올렸다. 물길 아래로 오렌지색 둥근 것이 빙글빙글 돌았다. 커다란 고무통처럼 보였다. 튜브일까? 농사에 쓰는 통일까? 도연은 지팡이를 뻗어보았다. 끝이 닿는가 싶더니 미끄러졌다. 울음은 그 통과 함께 원을 그리며 멀어졌다. 스님은 한숨을 들이켰다. 지팡이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위 틈에 고정해둔 얇은 밧줄과 쇠갈고리를 꺼내 걸었다. 비에 젖은 손바닥이 차갑게 떨렸다. 세 번째 시도에서 갈고리가 통에 손잡이를 겨우 걸어 올렸다. 통이 바위턱에 닿으며 탁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울음이 또렷해졌다. 사람 울음이었다. 아주 작은 사람의 울음, 뚜껑 같은 건 없었다. 스님이 통을 기울이자 얇은 천에 쌓인 아이 둘이 포개지듯 굴러나왔다. 서로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어깨를 의지하며 작은 입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다. 한 아이의 관자놀이엔 초승달 같은 점이 있었다. 다른 아이는 정수리의 소용돌이, 머리칼이 유난히 살아있었다. 둘 다 천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스님은 겉옷을 벗어 아이들을 품으로 끌어안고 바위 위에 놓인 대나무 바구니에 통과 밧줄을 챙겨 담았다. 숨이 가빴다. 물기는 무겁고 울음은 가벼웠다. 그 가벼운 울음이 스님을 재촉했다. 절로 돌아오는 길에 소리피 발바닥에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종각을 지나 요사체에 들어서자 보살 박난영이 미다디를 열고 달려왔다. 스님, 어디 다치신 데는? 어머, 그녀의 손이 입으로 올라갔다. 스님은 짧게 상황을 말했다. 계곡에서 건졌다. 설명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말 대신 움직였다. 난영은 소미불을 꺼내 온돌 위에 깔고 물을 데워 쌀미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스님은 아이들의 몸에서 젖은 천을 조심스레 벗기고 따뜻한 마른 천으로 감싸 살갗을 천천히 문질렀다. 아이들의 손가락은 마른 잎사귀처럼 말려 있었고 그 작은 손톱 밑에 흙이 조금 끼어 있었다. 쌀미음을 수저 끝으로 적셔 입술에 대자 초승달 점이 있는 아이가 가장 먼저 혀 끝을 움직였다. 한 모금, 두 모금. 곧 다른 아이도 따라했다. 난영이 숨을 내쉬었다. 숨, 고르네요. 스님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등잔불에 불을 붙였다. 휘청거리던 마음이 불꽃의 가장자리처럼 얇게 흔들렸다. 아이들이 잠들자방 안이 고요해졌다. 빗소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스님은 그 정막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 고요의 이름을 그는 모른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깨끗해졌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아주 천천히 간헐적으로 울렸다. 스님은 호흡을 낮추고 좌복에 앉았다. 눈을 감으면 물소리와 울음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그 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가파른 길 아래 마을에서, 더 먼 산등성이 너머에서, 아니면 어제의 비구름 어딘가에서 물음표는 자꾸 늘어났다. 그 물음표들 사이로 아이들이 내쉬는 아주 규칙적인 숨소리가 스며들었다. 스님은 손바닥을 모았다. 오늘 밤만은 의심보다 숨소리를 먼저 믿기로 했다. 이야기의 앞과 뒤는 나중 문제였다. 새벽녘, 박난영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바깥 공기가 파랗게 들이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들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스님은 낮은 소리로 답했다. 곧 동이 틀 거요. 난영보살, 아랫마을 보건지소에 연락 좀. 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옆에 걸어둔 오래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네? 네, 지금이요? 네, 아이가 둘? 아니요, 새로운 아이들이요. 네, 절입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이불 자락을 다듬었다. 스님은 아이들의 손을 잠시 더 잡았다. 손바닥만 한 온기가 손등에 옮겨 붙었다. 그 온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해가 능선을 잠깐 훑고 떠오를 무렵 지소의 최호석 원장이 중절모를 눌러쓰고 올라왔다. 평소 산을 타는 사람이라 걸음이 빠르고 숨이 길었다. 그는 인사를 간단히 하고 손을 씻은 뒤 의료용 가방을 열었다. 청진기, 청개, 작은 혈압계, 밝은 손전등. 가방 속 물건들이 하나씩 반짝였다. 새로운 아가들이라면서요. 그의 말투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호기심과 염려가 단단히 섞여 있었다. 스님과 난영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원장의 손이 아이들의 가슴과 등, 배를 순서대로 눌렀다. 복부 팩만 없음, 피부 반응 양호.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손전등을 비춘 눈동자는 맑았다. 심음은 놀랍도록 고르게 들렸다. 바람이 잎사귀에 나뭇결을 맞추듯 딱 맞는 박자였다. 최 원장은 잠시 멈추고 스님을 보았다. 스님, 언제부터였죠? 스님이 계곡, 통, 울음을 이야기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혈당 측정기를 꺼내 작은 바늘로 아이씨의 발 뒤꿈치를 톡 찔렀다. 한 방울의 피, 짧은 전자음, 수치가 화면에 올라오자 원장은 의자에 등을 붙였다. 수분 손실 우려는 있었는데 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천도 안정됐고요. 그는 단서를 하나 더 덧붙였다. 그리고 호흡이 너무 고릅니다. 너무라는 말이 작게 방 안에 내려앉았다. 난영의 눈이 스님을 스쳤다. 너무 고르다니 그게 좋은 뜻일까?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는 뜻일까? 검진이 끝나자 원장은 따뜻한 담요를 더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처방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러운 권고를 적었다. 잦은 천 확인, 소량 미음, 충분한 휴식, 일주일 후 재진. 스님, 미음은 얇게, 자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안 됩니다. 원장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듯이 소문은 어디로든 퍼져나간다. 특히 아이와 절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면 더 빨리.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고개 끄덕임은 오래 앉아있는 돌처럼 무거웠다. 점심 무렵 빨래를 널던 마을 사람이 대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입술이 건조해 보였다. 그녀는 작게 손을 모으며 말했다. 스님, 잠깐 아이들 얼굴만 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깐 망설였다. 원장이 남기고 간 말이 등 뒤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밤을 새운 사람의 흔적이 보였다. 스님은 방 앞 텐마루까지 안내했다.
그녀는 멀찍이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매듭을 슬그머니 풀듯 웃었다. 이상하네요. 가슴이 좀 편해져요. 사실이든 위로든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스님은 말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에게는 잠깐 쉬는 느낌만으로도 하루가 버티어진다. 해가 조금 기울 때쯤 난영이 미음을 다시 끓였다. 냄비 위로 하얀 김이 물결처럼 오르내렸다. 아이들의 입술이 분홍빛을 되찾아 가는 동안 스님은 물가에서 가져온 오렌지색 통을 마당 한쪽에 치워두었다. 통의 표면은 긁힌 자국으로 빗금이 가 있었다. 어디서 흘러왔는지,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 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그 안을 채우던 물과 그 속에서 울던 작은 목소리만이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실마리였다. 그 실마리는 얇았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스님은 다시 아이들 곁에 앉았다. 숨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신기하게도 두 아이의 호흡은 서로 양쪽에서 한 박자씩 어긋난 채 전체로는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다. 두북이 번갈아 울리는 것처럼 그 리듬이 방 안의 공기를 흔들며 천천히 퍼졌다. 도연은 그 리듬을 따라 호흡을 맞추었다. 마음이 다소 낮아졌다. 이름은 아직. 그가 혼잣말을 하자 난영이 미소로 답했다. 급할 거 없죠. 먼저 자리를 만들어 줘야죠. 이름은 언제나 자리 다음이다. 머물 곳이 있어야 그 이름이 눌러 앉는다. 밤이 깊어질 때쯤 지소에서 원장이 보낸 간호사가 잠시 들렀다. 청아 호흡을 다시 적어가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간호사는 돌아가기 전 문득 아이들의 옆에 앉아 손을 포개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으면 생각이 덜 복잡해져요. 그 말은 특별한 치료의 언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이 남기고 간 잔향은 오랫동안 소실되지 않았다. 스님은 간호사가 돌아간 뒤 등잔불 심지를 조금 잘랐다. 불꽃이 작아지자 방에 그림자가 또렷해졌다. 작은 그림자 둘이 포개져 한 덩어리처럼 벽에 비쳤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목탁 대신 숨으로 시간을 샜다. 마을의 갯가 2번 짖고 먼 길에 트럭 소리가 한 번 지나가고 다시 침묵이 돌아오는 사이사이에 그는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절은 안식처이 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절에 기대러 온다. 절이라는 이름보다 절이라는 공간의 공기가 사람을 쉬게 하기 때문이다. 그 공기 속에 갑자기 아이 둘이 들어왔다. 그들은 어디까지 절의 공기가 되어야 할까? 스님은 대답을 미루었다. 일부의 대답은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새벽녘 전에 한 차례 아이들이 동시에 몸을 뒤척였다. 이불의 가장자리가 한 뼘 밀렸다. 난영이 재빨리 손을 뻗어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그때 작은 아이가 잠결에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다. 그 손끝이 마치 무언가를 더듬는 듯 쉬고 있는 공기의 결을 따라 움직였다. 스님은 그 손끝을 살며시 잡았다. 그 작은 손바닥이 한순간 스님의 손금을 더듬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웃음이라 하기에는 너무 찰나였지만 웃음을 닮은 움직임이었다. 스님은 그 찰나의 마음의 균형이 미세하게 옮겨가는 걸 느꼈다. 염려의 자리가 조금 물러나고 아직 이름도 쓰지 않은 희망의 자리가 한 뼘 앞으로 나왔다. 다음 날 햇빛은 더 노랗고 얇게 떨어졌다.
마당의 물기는 자연스럽게 말라갔다. 절 앞길로 누군가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멈췄다. 이번엔 젊은 남녀였다. 남자는 두 팔에 힘이 덜 들어간 듯 보였고 여자는 남자의 보폭에 발을 맞추느라 조금 헐떡였다. 그들은 대문턱에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멀리서 왔습니다. 잠깐 멀리서만. 스님은 그들의 눈동자 안에 오래된 피로가 배어있는 걸 보았다. 스님은 방 앞에 선을 그었다. 이 선 너머로는 오늘 못 들어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선에 맞춰 섰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 방 안의 아이들 호흡이 한 차례 길게 이어졌다 짧게 끊겼다. 여자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이상해요. 여기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기대는 때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때로 더 깊이 눕혀버리기도 한다. 어느 쪽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점심 이후 최 원장이 다시 올라왔다. 그는 탁자 위에 작은 기록지를 펼쳐놓고 밤새 적어둔 메모를 덧붙였다. 수분 보충은 잘 됐고 미음 섭취도 무리 없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다시 한번 동공을 확인하고 청진기로 흉부를 30초가량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스님을 똑바로 보았다. 스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고르면 그때는 아이들에 대해 조금 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공중에 걸렸다. 조금 더 말할 수 있다는 말은 기대와 경계가 섞인 문장이다. 무엇을 더 말하려는 걸까? 도연은 묻지 않았다.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때가 있다. 말의 여백이 때로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원장이 돌아간 뒤 스님은 요사차의 마루 끝에 앉아 계곡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바위를 핥듯 지나가고 물은 낮은 목소리로만 흘렀다. 어제의 오렌지색 통은 마당 한 구석에서 햇빛을 받아 더 연하게 보였다. 그 통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이 침묵할수록 그 안에서 울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다음 주. 그는 그 단어만 가만히 되뇌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절은 절의 길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생각이었다. 저녁이 되자 난영이 작은 방석 2개를 아이들 곁에 놓았다. 스님, 오늘은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바깥을 볼게요. 그녀는 문 밖에 또렷하게 선을 하나 더 그었다. 여기까지? 그 선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기 위한 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숨을 지켜 내기 위한 선. 스님은 그 선을 가만히 바라보다 방석 위에 앉았다. 등잔불의 불씨가 조금 더 길어졌다. 잠시 후 작은 아이가 잠결에 아 같은 소리를 내었다. 말의 시작이 아닌 숨의 시작 같은 소리. 스님은 그 소리에 맞춰 다시 호흡을 고르게 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은 기도를 올렸다. 절을 절답게, 숨을 숨답게, 오늘을 오늘답게. 밤 마지막 시간, 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멈칫했다. 누군가 문턱을 넘지 않고 돌아섰다. 발소리는 사라지고 다시 산의 숨만 남았다. 스님은 눈을 떴다. 혹시 이 조용한 선이 내일도 지켜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입과 발이 달리는 방향을 스스로가 다 막을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등에 기대 앉아 있는 밤의 등줄기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불빛 너머 두 아이의 그림자가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 그림자를 본 순간 스님은 알았다.
내일의 질문이 오늘의 숨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선을 조금 더 굵게 그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첫 이틀이 흘렀다. 아이들의 호흡은 여전히 일정했고 쌀미음은 조금 더 진해졌다. 최 원장이 남긴 메모의 여백에는 스님의 작은 글씨가 채워졌다. 사람들의 발길, 한 줄로, 문 앞 침묵, 5숨, 아주 사소한 규칙들. 그러나 그 사소함이 무질서를 늦추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재는 자가 되었다. 산은 다시 맑아졌다. 계곡물은 어제보다 더 낮았고 오렌지색 통은 더 가벼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스님은 그 그림자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아이의 숨이 또렷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너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아직 모른 채로 등잔불을 조금 더 낮췄다. 내일, 다음 주, 그 다음의 날들, 답은 느리게 오겠지만 올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오늘의 숨을 끝까지 지키는 일, 그 일을 스님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또 다른 일이 문 밖 어딘가에서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처마 끝에서 부서질 때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절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 내렸다. 청송읍의 사무소의 이상필 주무관이었다. 그는 길지 않은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은 뒤 마루에 무릎을 반쯤 굽혀 앉았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가온밤에 응급 출산 후 실종된 신생아 쌍둥이, 보호자 미확인, 현장 인근에서 유사 물건 발견. 그는 단어들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고르는 듯 했다. 스님은 방 안을 한번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고르게 자고 있었고 등잔 불씨만 얇게 흔들렸다. 이상필은 장갑을 끼고 아이들의 손목을 살폈다. 아주 가느다란 은팔찌가 있었다. 빛을 받으면 각인된 글자가 겨우 읽혔다. 작은 초성, 2개와 날짜, 의료용 코드 같은 숫자. 주무관은 메모를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하루치 먼지를 털었다. 각인이 접수서와 일치합니다. 말끝이 더 낮아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현재로서는 임시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호 장소와 보호자, 그리고 출입 통제 계획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미리 다짐할 수 없는 것들은 문장이 대신 붙잡아 주기도 한다. 그는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다. 임시보호 신청서에는 절의 이름, 방의 위치, 책임자의 서명, 출입 제한 선과 시간표가 적혔다. 박난영은 마당에 얇은 흰 분필선을 그었다. 대문턱에서부터 요 사체 앞쪽으로 이어진 선이었다. 이상필은 선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팻말을 꺼내 달아 주었다.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그 문장은 부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문턱의 다른 이름이었다. 주무관은 떠나기 전 서류 가방을 닫으며 덧붙였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절 외부에 소문이 커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이라는 단어는 책임이라는 단어와 같은 길을 걷는다. 스님은 다시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스님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였다. 하진, 다윤. 뜻을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뜻은 마음속에서 오래 돌았다. 하진은 낮게, 부드럽게 비추는 빛, 눈을 찌르지 않는 온기의 이름. 다윤은 흐림이 덜한 물, 맑게 번지는 결. 난영은 이름을 3번씩 불러보았다. 소리가 방 간을 도는 동안 아이들은 손을 조금 오므렸다 펴곤 했다. 이름은 결국 누군가의 입속에서 자라난다. 그렇게 아이들은 방의 공기와 이름의 소리를 함께 배웠다.
사흘째 되던 날 가장 조심스러운 소문이 마을을 지나갔다. 절에 아기 둘이 있대. 말은 가벼워 보였지만 속도가 빨랐다. 절로 올라오는 발걸음이 하루에 서너 쌍 더해졌다. 스님은 분필선을 더 굵게 그었다. 남루한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선 앞에서 모자를 벗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저 멀리서만. 그의 어깨는 불균형하게 기울어 있었다. 옆에 젊은 여자는 남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 다만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들숨과 날숨 사이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는 듯했다. 떠나며 여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분명치 않은 감사였지만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일주일이 찾아 최호석 원장이 다시 올라왔다. 그는 아이들의 청아호흡, 혈당을 차례로 체크했다. 매번 새로이 확인해도 숫자는 안정적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스톱워치를 더 오래 들여다보며 흉부에 오르내림을 세었다. 변이 폭이 상당히 일정합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스님은 물었다. 나쁩니까? 원장은 잠시 생각을 모은 뒤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신생아의 호흡은 보통 더 들쑥날쑥한데 두 아이는 서로 어긋나면서도 전체 리듬은 놀랄 만큼 고릅니다. 같이 있을 때가 특히. 그는 자신의 말이 미신처럼 들리지 않게 조심했고 기적으로 들리지 않게 더 조심했다. 접촉과 청각 자극이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주입니다. 원장은 그 말을 덧붙이며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듯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난영은 방 한켠에 조그만 나무 상자를 놓았다. 기부함 같아 보였지만 아무 표기도 없었다. 스님은 상자 뚜껑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화장실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작은 의자를 3개 놓았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숨 고르는 자리였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이지만 때로는 생각을 다시 접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누구도 오래 앉아 있지 못했고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왔다가 잠깐 서 있었다가 어딘가로 돌아갔다. 그 왔다감의 사이에 공통된 표정이 하나 생겨났다. 조금 덜 무너진 표정.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둘째 주 이상필이 약속대로 다시 왔다. 그는 읍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 1명과 동행했다. 두 사람은 선 앞에서 신발을 벗고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펼쳤다. 임시보호 연장, 정기점검 동의,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형식은 차갑고 규격화되어 있었지만 채워지는 문장들은 살아있는 삶을 더듬듯 조심스러웠다. 언론사 문의가 이미 몇 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응대하지 마시고 저희가 일괄 대응하겠습니다. 촬영은 절대 금지로. 스님은 촬영이라는 단어에 잠시 눈을 감았다. 화면은 삶의 한쪽만 남긴다. 남겨지지 않은 쪽으로 사람들은 잘 돌아보지 않는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입문 옆에 촬영 금지 표지를 더 크게 붙였다. 그 무렵 처음으로 병원에서 단체 연락이 왔다. 재활 치료를 받는 아이들 5이 산책 삼아 저를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스님은 즉시 거절하지도 즉시 허락하지도 않았다. 대신 최 원장을 찾아가 물었다. 가능합니까? 원장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가을이 깊어지는 중이었다. 짧게 바람 쐬는 정도.
아이들 가까이에 오래 머무는 대신 멀찍이서 함께 숨 쉬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는 오래된 스톱워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측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측정을 내려놓는 타이밍일 것이다. 방문날 하늘이 드물게 완전히 맑았다. 병원 차량이 절 앞에 멈추자 간호사 2명과 아이들이 조심스레 내려왔다. 휠체어 하나, 보행 보조기 하나, 손을 꼭 잡은 아이 2, 그리고 천천히 걷는 아이 하나. 그들은 마당의 분필선 앞에서 멈췄다. 스님은 손을 들어 선 맞은편 마루를 가리켰다. 모두가 그곳에 둘러앉았다. 바람이 소리풀 건너가며 파도처럼 작은 소리를 냈다. 방 안에서는 하진과 다윤이 낮잠을 자고 있었고 그 숨소리가 문을 지나 마루까지 아주 연하게 번졌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휠체어 팔걸이에 고개를 기대고 물었다. 스님, 여기서는 왜 조용해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고 답했다. 사람이 아직 말을 고르기 전에 숨이 먼저 오고 가니까. 그 대답은 질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질문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방문 요청은 더 늘었다. 스님은 하루의 시간표를 더 쪼갰다. 아침, 내부 정리, 오전 늦게, 짧은 면회 2팀, 오후, 외부 출입 중단, 저녁, 예불, 휴식. 벽에 붙인 시간표 옆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붙었다. 기다림을 나눌 수 없을 때 기다림은 더 가벼워집니다. 누구의 말인지 모르지만 절의 하루와 어울리는 문장이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사진처럼 눈으로 한 번 담고 조용히 돌아갔다. 초겨울이 닿을 즈음 하진이 잠결에 아 하고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단어가 아니라 방향 같았다. 다윤이 바로 뒤이어 비슷한 소리를 냈다. 두 소리 사이에 아주 짧은 숨이 끼어 있었다. 스님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 웃었다. 그날 저녁, 난영은 작은 털모자를 2개 내놨다. 색은 다르게, 크기는 같게. 아이들은 그 모자를 쓰고 서로의 이마를 가볍게 부딪히듯 맞대고 잠들었다. 최 원장은 기록지 구석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접촉 시 안정 패턴 유지. 의학적인 말보다 생활의 말이 더 많은 것을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그 즈음 밤마다 전화벨이 2-3번 울렸다가 끊기곤 했다. 발신번호가 숨김으로 표시된 짧은 통화였다. 스님이 받으면 아무 말이 없었고 가끔 아주 얕은 숨소리만 들렸다. 혹은 바람 같은 잡음. 난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묻지 않았다. 질문이 때로 답을 해치기 때문이다. 스님은 수화기를 놓고 등잔에 심지를 조금 더 눌러 앉혔다. 어둠이 방을 한 뼘 더 넓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은 같은 생각을 했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다. 며칠 뒤 이상필이 예정보다 일찍 올라왔다. 그의 표정은 약간 더 굳어 있었다.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주무관은 서류를 내밀었다. 태풍 밤 응급 출산을 도왔던 자원봉사자가 남긴 보고서였다. 고무통과 얇은 은팔찌, 천으로 감싼 손, 시간대 하천의 방향.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아 들었다. 보호자 측 연락이 아직은 없지만 접수 기록상 보호자와의 연락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비워졌거나 단어들이 조심스러운 정황으로만 서 있었다. 분명한 것과 불분명한 것 사이에 고요가 있었다. 스님은 그 고요를 넘지 않으려고 했다. 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목적지를 가짜로 정해버린다. 그날 밤
스님은 오래된 목탁 대신 작은 종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지냈다. 종을 치지는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느릿느릿 따라갔다. 둥근 금속의 냉기가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가지 문장을 지어보았다.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문장 대신 우리는 숨을 먼저 믿는다를 남겼다. 여기가 병원이 아니다. 대신 여기가 숨을 쉬는 방이다를 남겼다. 문장 바꾸기는 규칙을 바꾸는 일과 닮아 있었다. 규칙이 바뀌면 들어오고 나가는 마음의 결도 달라진다. 그렇게 밤은 조용히 흘렀다. 어느 저녁 서울에서 온 여인이 다시 저를 찾았다. 이전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고 손끝이 말라 있지 않았다. 그녀는 분필 선 앞에서 멈춰서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쭈그려 앉아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원 안에 점 하나, 그 옆에 점 하나. 아무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는 작은 그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돌아서기 직전에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제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요. 그게 다였어요. 스님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누구를 향해 있지 않았다. 다만 공기와 닮아 있었다. 잠시 뒤 그녀는 떠났다. 마당에 남은 두 점이 해가 기울며 길게 늘어졌다. 겨울 바람이 아래에서부터 산을 썰어 올리는 날, 최 원장이 눈을 비비며 들어왔다. 연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자율신경 조절과 접촉, 신생아 호흡 동조에 관한 관찰 연구를 말을 마치지 못하고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가방을 닫았다. 아이들을 논문으로 올려놓으면 아이들은 아이가 아니게 됩니다. 말이 과학을 거부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과학이 때로 삶의 자리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걸 오래 본 사람의 말이었다. 스님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엔 아직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 무렵부터 스님은 더 분명한 규칙을 적기 시작했다. 하루 두 팀, 각 10분. 선 넘어대기, 말은 낮게, 사진은 없음. 종이에 적힌 규칙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은 반쯤만 절에 닿았다가 되돌아갔다. 돌아서는 이들의 등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희망이 과열되지도 않았다. 절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열을 시키는 일이었다. 열은 언제든 위로 치솟으니까. 그 위에는 공기와 하늘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 아이들은 모자를 벗었다. 머리칼의 소용돌이는 여전했고 관자놀이의 초승달은 더 선명해졌다. 한겨울밤 난영이 다묘를 정리하려다 말고 놀랐다. 다윤이 스스로 몸을 옆으로 살짝 굴려 하진 쪽으로 바짝 붙었다. 그리고 하진의 손등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었다. 두 손 위에 두 이마가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 자세로 두 아이는 깊은 숨으로 들어갔다. 그 광경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설명이 붙으면 어딘가가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 밤이 그러했다. 며칠 뒤 이상필이 다시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그는 마루 끝에서 장갑을 벗으며 짧게 말했다. 임시보호 연장 승인, 단 정기점검 강화. 종이에는 도장이 선명했다. 주무관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보호자 추정자에게서 간헐적으로 전화가 오는 듯합니다.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실무자의 어조로 말했지만 어딘가 마음의 돌기슬을
한 번 문질러 본 듯한 표정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분필선을 흘끗 보고 말했다. 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은 고맙다는 말을 듣는 드문 대상이었다. 한 해가 저물 무렵 절 뒤편 작은 감나무에 남은 감 2개가 바람에 흔들렸다. 스님은 가지를 잘라 담장박 새들에게 내어 주었다. 하진이 깨어나 작은 소리로 무릎을 툭 쳤다. 다윤이 뒤따라 소리를 냈다. 스님은 순간 알아챘다. 그 소리가 단어의 그림자라는 걸. 아, 그리고 빠. 둘이 합쳐지면 아빠에 닿는 소리였다. 스님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삼켰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가 먼저 왔다. 소리가 자리를 만들었다. 그 자리에 스님은 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식은 소문이 되지 않았다. 그저 절 안의 여백에만 오래 남았다. 그러나 여백이 길어질수록 문 밖의 발자국 소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떤 날은 현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출 뿐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다. 또 어떤 날은 우편함에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바람에 부딪혀 부서진 잎사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글자가 없는 메시지들이었다. 스님은 봉투를 태우지도 모아두지도 않았다. 그저 한번 펼쳐보고 다시 접었다. 말하지 않는 말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직 몰랐기 때문이다. 초봄이 들어설 때 절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마당 한편에 대나무 울타리를 덧댔다. 아이들이 햇빛을 느낄 수 있는 좁은 마당을 만든 것이다. 스님은 오전 햇살이 드는 시간을 골라 아이들을 담요에 감싸 마당 끝자락에 앉혔다. 하늘은 여전히 겨울의 색이었지만 바람 끝에는 설핀 물 냄새가 섞였다. 소립 사이로 스치는 새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하진이 고개를 들었고 다윤이 따라 들었다. 두 아이의 시선이 하늘 어딘가 같은 점에 닿았다가 동시에 스님 쪽으로 돌아왔다. 그 눈빛이 묻는 것 같았다.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곳인가요? 스님은 대답 대신 담요의 가장자리를 조금 더 올려주었다. 허락은 말보다 손으로 먼저 가 닿을 때가 있다. 그날 저녁, 최 원장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상자 안에는 미세한 소리를 기록하는 기기가 들어있었다. 밤 한 번만 숨의 간력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그는 먼저 스스로의 호흡을 기기에 대어 테스트했다. 치익 하고 아주 작은 소리가 지나갔다. 기기를 아이들 곁에 놓는 동안 그의 눈빛은 의사가 아니라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을 닮았다. 새벽녘, 원장은 데이터를 가져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문턱에서 발끝을 한번 세워 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조용히 나가려는 몸짓이었다. 이틀 뒤 원장은 표정이 환해진 것도 어두워진 것도 아닌 얼굴로 돌아왔다. 확인하려는 게 맞다면 아이들은 서로의 호흡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둘이 서로에게 맞춥니다. 동일한 주파수로 한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조정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는 스스로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단정하지 않았다. 이건 단지 기록일 뿐입니다. 해석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그 말이 고마웠다. 기록이 해석보다 먼저여야 사람은 덜 다친다. 며칠간 절은 더 조용해졌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절의 조용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라졌다. 한낮 공기는 얇아졌고 밤 공기는 한 뼘 더 깊어졌다. 분필선은 비에 반쯤 지워졌지만 아무도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선이 더 선명해진 탓이다.
사람들은 제 발끝으로 보이지 않는 선을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 그 선 앞에서 숨을 골랐다. 숨을 고르는 동안 누구도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조용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읍사무소에서 우편이 하나 더 왔다. 봉투에는 보호조치 재심 통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률 문서의 문장들은 늘 긴장되어 있다. 그 긴장감은 이곳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스님은 봉투를 열었다. 재심 날짜와 장소, 필요한 서류,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모든 것이 정해진 듯 적혀 있으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문서를 접어 올려놓고 스님은 문 밖 어둠을 보았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풍경이 한 번 울렸다 멈췄다. 그날 밤 전화벨이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에도 숨긴 번호였다. 스님은 곧장 받지 않고 세 번째 울림에 맞춰 수화기를 들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먼 바다 같은 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속삭임. 거기 아이들이. 그 뒤는 들리지 않았다. 통화는 끊겼다. 스님은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앉아 있었다. 방 안의 등잔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난영이 문가에 서서 스님을 보았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드디어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말은 아직 문장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잠들기 전 스님은 종이 위에 짧은 문장들을 적었다. 숨은 먼저고 이름은 나중이다. 문은 열려 있으나 선은 닫혀 있다. 기다림은 고통이기도 하고 준비이기도 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등을 기대 앉았다. 두 아이의 숨이 다시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졌다. 그 리듬이 창문 틈을 따라 밤으로 퍼져나갔다. 사너리에 흰 안개가 앉았다가 다시 겉였다. 도연은 두 눈을 감았다. 재심 날짜가 문장 사이사이에 어두운 점처럼 박혀 있었다. 그 점이 언젠가 줄로 이어질 것이다.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 모른 채 그는 한 가지를 더 다짐했다. 선은 더 굵게, 호흡은 더 낮게. 새벽 문 밖에서 차 바퀴 소리가 아주 천천히 멈췄다. 누군가가 내리는 기척, 발소리는 대문턱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먼저 절 안으로 들어왔다. 바람이 등잔불을 건드리지 않도록 스님은 손을 들어 가려 주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아주 짧은 소리가 났다. 하진인지 다윤인지 알 수 없는 단 한 음절. 그 소리가 무엇의 시작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 밤은 끝나고 있었다. 재심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다가오자 절의 공기는 한 톤 더 낮아졌다. 아침마다 스님은 마당에 분필선을 새로 그었다. 선 끝에서 바람이 살짝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다. 하진과 다윤은 대나무 울타리 안작은 햇볕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손바닥만 한 그림자가 두 개, 서로 겹쳤다가 떨어졌다. 스님은 담요를 무릎까지 덮어주며 속으로 물었다. 누가 먼저 초인종을 울릴까? 우리가 세상에 말을 걸까? 세상이 먼저 우리를 부를까? 재심날 읍사무소 회의실은 창이 넓고 말수가 적었다. 이상필 주무관과 사회복지사 윤소희가 서류를 펼쳐 놓았고 최호석 원장은 작은 서류 가방을 가져왔다. 문이 한 번 더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목도리, 지나치게 조용한 걸음. 이름은 장리나라고 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확인할 것부터 하겠습니다. 윤소희가 말을 꺼냈다. 은팔찌의 각인, 태풍 가온밤의 시간대, 발견 지점, 통의 재질과 색,
보관 경위. 문장들이 책상 위로 한 줄씩 건너왔다. 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손목을 봤다. 초승달 점과 소용돌이 머리칼 위에 오래 멈춘 시선.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 밤에 저는 여동생을 도와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리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문장을 늘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두 손을 꽉 맞잡았다. 말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의 침묵은 때로 모든 걸 말한다. 이상필은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다. 임시보호 연장 여부, 보호 책임자 지정, 면회 및 연락 방침. 그리고 그는 최 원장을 보았다. 의료적 소견. 원장은 의사와 사람 사이의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들은 안정적입니다. 특별한 처치가 아닌 환경과 접촉의 안정이 핵심입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번갈아 조정하며 호흡합니다. 그 패턴이 주변에도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열된 기대를 권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자리에서 함께 숨 쉬는 시간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다. 기적이라는 말 대신 기록을, 신비라는 말 대신 리듬을. 리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그녀가 흘린 문장이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더 불안정하다는 걸. 그는 자신의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오래된 지갑, 접힌 영수증, 시간이 쌓인 흔적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제자리를 잃지 않게 돕는 것. 말이 놀랍도록 단순해서 더 또렷했다. 결정은 길지 않았다. 임시보호 연장, 책임자 도연, 정기점검 강화, 보호자 추정인 리나인의 정기 면회 허용. 언어는 건조했지만 건조함이 오히려 따뜻했다. 문장 사이에 함부로 뜨거운 말을 끼워 넣지 않는 합의. 이상필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스님을 보았다. 선 더 굵게 부탁드립니다. 스님은 웃음 아닌 미소로 답했다. 선은 이미 마음 한쪽에 그어져 있었다. 회의실 문을 나설 때 리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스님. 그녀는 손가락을 모아 작은 공기를 만들었다. 혹시 아이들 이름을 한 번만 제 입으로 불러봐도 될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나는 두 음절씩 나눠 천천히 말했다. 하진, 다윤. 소리가 방금 태어난 것처럼 떨렸다. 아이들은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대신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고 같은 길이로 내쉬었다. 리나는 그 호흡을 따라 짧은 눈물을 삼켰다. 흐르지 않은 눈물도 눈물이다. 절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왔다. 분필선은 아직 흐리지 않았다. 스님은 대문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오늘 받은 서류를 다시 접었다 펼쳤다. 종이 위의 도장이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하진이 먼저, 다윤이 곧장. 그 눈빛 속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스님은 그 질문을 좋아했다. 묻지 않아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질문. 며칠 동안 절은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재심 소식을 알았는지 선 앞에서 더 오래 서성이지 않았다. 기다림이 규칙을 만나면 기다림은 주머니 속 작은 돌처럼 모양이 고정된다. 들었다 놓았다, 손끝에 감촉만 남긴다. 스님은 외부 면회 없음 시간을 넓히고 내부 고요함 시간을 늘렸다. 오후마다 아이들을 대나무 울타리 안으로 옮겨 앉히고 하늘을 보게 했다.
작은 새가 전깃줄을 건너며 선을 잠시 프레처럼 튕겼다. 그때마다 두 아이의 가슴이 아주 얕게 먼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님은 그 리듬을 따라 숨을 맞췄다. 어느 날 저녁, 장리나가 면회 시간에 맞춰 절에 왔다. 그는 분필 선박 나무 의자에 앉아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모았다 폈다. 손끝에 남은 습기. 스님이 물도 따뜻한 것도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여기 공기를 한번 마시려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그 밤 이후로 제가 가장 미안한 건 말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크게 울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내내 제 소리를 기억할까봐. 스님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숨이 먼저 기억됩니다. 그는 그 한 문장을 남기고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종종 필요한 만큼만 좋다. 그날 밤 최 원장이 짧은 쪽지를 두고 갔다. 호흡 기록, 공유. 종이에는 간단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고르게 이어지는 물결선, 번갈아 주파수를 맞추는 구간, 외부 소음이 빠르게 지나간 자리에 작은 잡음. 스님은 그래프를 오래 보았다. 선은 수치를 말하면서 동시에 침묵을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단지 기록입니다. 라는 원장의 음성이 종이에서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스님은 그 종이를 등잔 옆에 세워 두었다. 기록이 있어야 말을 아낄 수 있다. 겨울의 끝, 눈발 대신 비가 가볍게 흩날리던 날, 스님은 마당 구석 오렌지색 통을 꺼냈다. 그 통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씻지 않았다. 그는 통의 작은 구멍을 몇 개 뚫고 자갈을 깔고 흙을 채웠다. 윤소희가 보내준 작은 국화 모종을 심었다. 통은 화분이 되었다. 하진과 다유는 대나무 울타리 너머에서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봤다. 두 눈이 교대로 움직였다.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통은 흙을 안고 빛을 마실 거다. 물건의 자리는 쓰임이 바뀌면 함께 바뀐다. 쓰임이 변하면 기억의 색도 옅어진다. 국화가 통의 안쪽 끝에서 아주 천천히 새 잎을 밀어 올렸다. 봄이 제대로 들어서자 절의 시간표에 새 항목이 생겼다. 수요일, 오후, 묵언 산책. 마을 사람들은 둘씩 셋씩 올라와 대문턱에서 인사를 하고 선 바깥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말 대신 발소리, 발소리 대신 호흡. 산책은 절에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절 옆을 지나가는 일이 되었다. 지나감이 머물물 대신해 주는 법을 사람들은 금세 익혔다. 돌아가는 길에 양쪽 볼이 조금 더 따뜻해진 걸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확인했다. 리나의 면회는 한 달에 2번으로 정해졌다. 첫 면회가 끝나갈 때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얇은 송거울과 작은 엄지장갑 2개가 들어있었다. 이걸 애기들 옆에 두면 제가 좀 덜 흔들릴까요? 스님은 봉투를 바로 받지 않았다. 한 박자 뒤 천천히 받았다. 이건 리나 씨가 잠깐 쉬는데 쓰세요. 아이들 옆에는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오래된 물건 하나만 두고자 합니다. 스님은 서랍에서 작은 나무 구슬을 꺼냈다. 오래 손에 쥐었는지 표면이 매끈했다. 이건 내가 걱정할 때마다 굴리던 구슬입니다. 이제 이 방이 걱정보다 호흡을 먼저 기억하도록 구슬을 잠깐 여기 둡시다. 봉투는 다시 리나의 손으로 돌아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멀리서 파란 버스가 언덕을 돌아올 때까지 그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지 않았다. 어느 이른 아침
두 아이가 거의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하진이 먼저 바닥을 짚었고 다윤이 그 옆에 손을 겹쳤다. 자세라는 단어가 몸 안에서 만들어졌다.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두 아이의 호흡이 먼저 서로를 잡았다. 한 발, 그리고 다음 발. 방의 길이가 갑자기 넓어졌다. 난영이 숨을 삼키며 조금만 천천히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천천히는 이미 아이들 몸에 들어가 있었다. 그날 저녁, 스님은 기록지에 짧게 적었다. 첫 발, 숨이 앞섰다. 초여름이 되자 절 뒤 솔숲의 제비가 돌아왔다. 아이들의 목이 하늘을 오래 바라보느라 붉게 달아올랐다. 제비는 땅을 읽듯 낮게 날다가 갑자기 솟구쳤다. 그때마다 두 아이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졌다. 스님은 그 눈동자를 보며 누군가에게 배운 문장을 떠올렸다. 희망은 증상이 아니다. 증상이 아니라면 경계할 이유도 부풀릴 이유도 없다. 있는 대로 두면 된다. 있는 대로 두는 일은 언제나 가장 어렵지만 어느 오후 이상필이 잠깐 들렀다. 무더위를 예고하는 바람이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재난지원 예산에서 작은 생활비 항목을 승인받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종이에는 숫자가 크지 않게 적혔다. 크지 않지만 절의 공기에는 크게 들렸다. 돌아서려다 그는 한마디 더 했다. 언론 문양이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을 아는 사람의 침묵은 말보다 길다. 스님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는 자주 길게 하면 모양이 망가진다. 짧아서 오래 남는다. 한여름 소나기가 산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당 한가운데 물이 얕게 고였다. 두 아이가 그 물가에 앉아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원안이 하늘빛으로 채워졌다가 흩어졌다. 스님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았다. 빛이 물 위에서 작게 흔들렸다. 갑자기 멀리서 트럭 브레이크 소리가 났다. 하진이 고개를 들고 다윤이 바로 따라 들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스님을 보았다. 스님은 손바닥을 펴들어 보였다. 괜찮다는 뜻. 그 손짓이 공기를 가로질러 아이들의 어깨를 잠재웠다. 외부 소음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손으로 먼저 대답했다. 말은 여전히 마지막이었다. 가을의 초입, 처음으로 작은 축제를 했다. 축제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스님과 난영은 그것을 차분한 날이라 불렀다. 방문객은 받지 않았다. 대신 절 식구 몇이서 송편을 빚었다. 하진과 다윤에게는 속을 비운 작은 송편을 쥐어 주었다. 아이들은 그 송편을 한참 만지작거렸다가 서로의 손바닥 위로 옮겨 놓았다. 교환이라는 제스처가 처음으로 분명했다. 난영이 웃었다. 너희 둘, 참. 그 말은 칭찬도 훈계도 아니었다. 그냥 그들 둘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확인.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 오래 앉아 있었다. 목탁 대신 국화 화분을 무릎 가까이 끌어다 놓았다. 오렌지색 통 속의 국화는 이제 작은 꽃대를 올리고 있었다. 물이었던 그릇이 흙을 품고 흙이었던 자리에서 빛을 마신다. 그는 속으로 문장을 한 번 더 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다. 자신이 처음 절에 올라왔을 때 스승이 해준 말. 움직이는 건 바람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말은 이제 이해의 문장이 아니라 호흡의 문장이 되었다. 리나는 가끔 아주 짧은 엽서를 보냈다. 사진도 사연도 없이 한 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혹은 오늘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이름 없는 기도를 한 줄쯤 더 길게 붙였다. 아이들 곁에서는 늘 같은 말, 숨이 먼저 기억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특정한 신에게 가는지, 이름 없는 하늘에게 가는지, 그는 굳이 정하지 않았다. 정해야 할 것과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일은 절의 오래된 기술이었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날, 제비가 산을 떠났다. 하늘이 텅 빈 듯 보이는 시간, 그 빈자리는 의외로 빨리 채워졌다. 아이들의 웃음이 더 자주, 더 쉽게 올라왔다. 웃음도 호흡이었다. 스님은 가끔 잠에서 깬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일까? 하진이 먼저 눈을 꿈뻑거렸고 다윤이 뒤이어 웃었다. 대답은 늘 같았다. 말이 아니고 숨이었다. 여기, 어느 깊은 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숨긴 번호. 스님은 세 번째 울림에 맞춰받았다. 오래된 침묵이 길게 늘어났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도 그 한 음절은 등잔불 위에서 오래 맴돌았다. 스님은 불을 조금 낮췄다. 방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두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포개졌다가 천천히 풀어졌다. 그는 알았다. 어떤 고마움은 이름을 갖지 않는다. 이름 없는 것들은 오래 간다. 그해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절은 눈을 쓸며 길을 만들었다. 분필선 위에도 눈이 쌓였다가 쓸려 나갔다. 새 선이 생겼다. 어떤 선은 지워지기 위해, 어떤 선은 더 굵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스님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하늘을 한번 보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하진과 다윤이 뒤에서 따라했다. 셋의 호흡이 눈발 사이를 지나 산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바뀌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조용히 문장을 만들었다. 우린 여기서 숨을 지켜요.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길을 정할 때까지. 그 말은 약속이지 구속이 아니었다. 약속은 느슨해야 오래 간다. 너무 꽉 묶이면 마음이 먼저 끊어진다. 스님은 아이들의 임의 입김처럼 얇은 기도를 얹었다. 이름을 한 번씩 불렀다. 하진, 다윤. 두 음절이 나란히 떨어졌다. 방은 잠시 더 밝아졌다. 등잔불이 아니라 사람이 방을 밝힌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배웠다. 국화는 그해 겨울에도 잎을 조금 남겼다. 오렌지색 통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릇이 아니었다. 봄이 오면 새 싹이 날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저를 찾아와 선 밖에서 서성이고 어떤 날은 그냥 돌아간다. 그들의 발걸음이 눈 위에 만들어 놓은 작은 길이 다음 사람에게 길이 된다. 길은 걸어야 보인다. 보이는 만큼만 안전하다. 보이지 않는 만큼만 넓다. 밤이 깊어질수록 숨소리는 더 낮아졌다. 세 사람의 숨이 어느 순간 한 덩어리로 묶였다. 도연은 생각했다. 혹시 이것이 우리가 오래 찾던 대답이라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대답. 숨이 먼저이고 이름은 나중이라는 대답. 그는 목을 축이고 등잔불을 아주 조금 더 낮추었다. 방 안의 어둠은 더 부드러워졌다. 어둠이 부드러워질 때 사람은 더 잘 잔다. 창밖으로 산의 등이 느리게 움직였다. 아니, 움직이는 건 산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마음 위로 눈이 한 번 더 내렸다. 그리고 멈췄다. 멈춘 자리에서 세 사람의 호흡이 길게 이어졌다. 내일의 질문이 오더라도 오늘의 숨은 흔들리지 않게. 절은 그 일을 위해 존재했고 세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를 번갈아 조정했다. 아주 부드럽게. CTA. 이 이야기가 남긴 조용한 숨을 더 듣고 싶다면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